그리고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 중에 이런 것들은 알면 유용하다라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좀 어렵긴 한데 우리 김 팀장님께서 잘 해주실 거예요. 하나하나의 방법론들을 언제 쓰는지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당 1분씩. 오케이. 자, 김 팀장님.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방법론을 쓸 수 있다. 사실 이건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김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나씩 뭘 얘기하면 되죠? 가설 검정 방법론들. 아니, 제가 쓴 거요? 네, 네가 쓴 거요. 아니 이거는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냥 쓴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어떤 데이터들이 있을 때 뭐 두 집단 간에 비교를 할 땐 이런 걸 쓴다. 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분석 방법론이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크게는 둘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가설 검정을 하는 거예요. 가설 검정. 네, 내가 세운 가설이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지를 보는 분석 방법들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가설이 있다기보다는 뭔가를 예측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과거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측하는 거. 이런 두 가지 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가설 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볼 때 쓰는 t-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두 집단 간의 차이. 네,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면 뭐 한쪽 집단에 약을 주고 한쪽 집단에 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측정하는 거죠. 비교해 보는 거죠. 약을 먹었을 때 혈압이 올라갈까? 이걸 비교해 보는 거죠. 이럴 때 t-테스트라는 걸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려는 집단이 둘이 아니라 뭐 3개 이상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아노바, 우리말로는 별량 분석 혹은 분산 분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변수 간의 관계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거, 그거는 앞에도 얘기가 나왔던 상관 분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지표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라는 지표가 얼마씩 변하는지를 알아보겠다, 이 기울기를 구하겠다, 이럴 때는 회계 분석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가설 검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앞에 죄송해요. 그 앞에 그런 거네요. 어떤 우리가 특정 행위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거라고 보면 되네요. 여기서는 이제 가설 검정이라고 하면 연구자가 가정하고 있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이미 주어져 있는 거고 내가 생각한 방향성이 데이터에서 확인이 되는지를 이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알아보게 되는 거죠. 신약 테스트 같은 게 머릿속에 그냥 상식적으로 떠오르네요. 그렇죠. 뭐 약을 먹은 사람이 먹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더 낮을 거다, 이런 식의 이제 가설을 만들어 놓고 데이터가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신약 테스트가 실험이에요. 다이어트 약 같은 거 주고 몸무게가 빠진지 안 빠진지 보는 것도 실험인가요? 그렇죠. 그죠. 네. 근데 그건 철저하게 통제된 집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다를 수 있겠네요.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그런 걸 다 통제해야죠. 이게 네, 가능한 한 약의 통제해야 효과랑 돼요. 같이 작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미리 그걸 다 측정을 해서 비슷하게 양 집단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만 됩니다. 그럼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걸로 지하철 같은 데 가끔 보면 신약 테스트 모집합니다. 뭐 예를 들면 불면증이신 분, 나이가 몇 세에서 몇 세 사이신 분, 몸무게가 몇 킬로에서 몇 킬로의 구간이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 우리가 신약 테스트 할 겁니다. 이런 걸 약간 가설 검정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죠, 그런 맞아요. 목적을 가지고 네. 있겠죠. 집단을 맞춰주려고 하는 집단의 특성을.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핵심적으로 알고자 하는 변수 이외의 것들은 다 양 집단이 같다고 가정을 해야 비교했을 때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만약에 약도 다른데 성별도 다르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타났을 때 약을 먹어서 그런지 두 집단의 성별이 달라서 그런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t-테스트랑 아노바는 명목형 척도와 연속형 척도가 약간 뭐라 해야지? 상관 같은 효과가 있는가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아요. 상관은 양쪽이 연속형 척도잖아요. 근데 t-테스트랑 아노바는 한쪽이 명목형 척도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독립 비교할 변수가 때. 집단이 되는 거니까 명목 변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비교하려는 값, 이게 종속 변수잖아요. 얘가 연속 변수가 되고, 이럴 때 쓰게 되는 거죠. 혹시 신약이나 이런 거 말고 다른 분야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좀 예를 알 수 들면 있을까요? 뭐 캠페인 광고 효과를 보겠다. A/B 테스트가 사실 A/B 지금 대표적인 테스트가 거죠. t-테스트에서 파생된 개념이에요. 사실 엄밀하게는 같지 않아요? 같은 거죠. 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만드는데 한쪽은 빨간색으로 만들고 한쪽은 초록색으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 양쪽을 랜덤하게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나서 사람들이 구매 버튼을 누가 더 많이 누르는가를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마케팅 할 때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구매하는 버튼을 세모로 만들었을 때랑 네모로 만들었을 때랑 누가 더 클릭해서 구매까지 이어지더라, 이런 것들도 그거죠. 그거예요. 그거죠. 실험이죠. 네. 그러면 굉장히 넓은 영역에서 사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매우 오래전부터 계속 여기저기의 분야에서 써오던 거고, 그 사실 매우 기초 분석이기도 한데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t-테스트는 지금 말한 A/B 테스트에서 사용할 지표를 바라볼 때에 비해서 더 엄밀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왜냐하면 저거는 뭐 샘플이 몇 개 정도일 때 그 샘플,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개 있을 때 그 두 집단의 데이터 개수만큼 갖고도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는 지표 같은 거고 A/B 테스트 할 땐 사실은 약간 그냥 통계량만으로 커버치죠. 왜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웹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수치가 나오잖아요. 데이터가 그거.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데이터가 무지하게 많아서 그냥 클릭 전환율 같은 거 통계가 다르네 이렇게 봐요. 네, 그건 아주 쉽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기도 하네요. 되게 핵심적인 거네요. 여기까지만 알아도 웬만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할 수 있다 보야 되는데. 방법론 공부할 때 제일 공들여서 알아야 하고 네. 그 다음에 요 정도만 알아도 대부분의 뭐 논문들은 아주 중요한 논문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죠. 그럼 실제로 T-테스트랑 아노바는 통계 프로그램이나 뭐 SPSS 같은 프로그램부터 시작해서 뭐 스크립트 언어까지 다 할 수 있고 엑셀에서도 그럼요. 되죠. 그럼요. 음. 지금 이거는 뭐 역사가 데이터를 다루는 모든 툴이 지원할 겁니다. 네. 근데 말도 안 정말 돼요. 많이 안 쓸 것 같네요.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현업에서 우리가 아, 일상 업무에서 산업 현장에서요. 아주 내가 손에 쥐고 산업 현장의 역군들 이런 교육 느낌인데. 현장과 산업 현장으로 분류했을 때 산업 현장에서는 아. 분야에 따라 다르겠죠. 학문적인 분야에서는 많이 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매번 산업 쪽에 평균 내고 이러는 거만큼 이렇게 쉽게 일상적으로는 안 쓸 거잖아요. 그 정도로 많이 쓰지는 않겠죠. 왜냐면 가설 검정이라는 것 자체를 많이 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 속에서는 되게 엄밀함보다는 해왔던 이제 뭐 어떤 관행 같은 네. 걸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또 모집단과 표본 이런 얘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냥 평균 차이만 딱 구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1점 차이가 났다. 근데 이게 우연히 발생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집단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샘플링을 잘못하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드러날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유의 확률의 개념을 써야 되거든요. 그럼 평균 차이가 있을 때 이게 우연의 수준을 넘어설 정도의 차이가 발견이 된 건지 아니면 우연의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건지 이걸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설 검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업무를 볼 때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평균 차이가 이거 높으면 높은 거야라고 해석하고 마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거는 우연히 그런 범주 안에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이걸 계속 하는 것도 좀 웃기긴 해. 막 의사결정 잠깐만요. T-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니죠. 웃기는 게 아니라 그게 기본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연해서 생각을 했을 때 네. 지금은 일상에서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 한 명이 막 계속 의사결정을 막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커먼 센스가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두 집단의 평균을 비교할 때는 그냥 평균값만 보면 안 되고 가설 검정을 해야 돼라는 게 상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보고 때 평균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위에서 보고 받은 사람이 야 너 T-테스트 안 해? 미쳤어? 이래야 되는 그렇죠. 거지. 저런 시대가 오려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아니 왜냐면 분산이 얼마나 큰데 그걸 평균값만 가지고 얘기해? 이런 얘기가 나와야 네.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근데 그렇게 성장하는 거 그렇군 이러면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위에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알아야 오히려 그걸 갖고 챌린지를 할 수 있겠네. 다 알아야 돼요. 의사결정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실무자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우린 몰라요? 모르는 세상에서 굉장히 잘 컸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면 우리가 이걸 왜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떠들었으면 사실 안 됐지. 그리고 사실 한 2-30분 우리가 대화한 걸로 이해할 개념이었으면 되게 사람들이 많이 이해를 할 텐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추천드린 앞에 그 책들로 조금 더 추가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 더 다룰 게 예측 모형에 대해서죠. 그렇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제 가설 검정과 관련된 방법론을 말씀드린 거고 목적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차이를 추정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있겠죠. 주술사 예를 들면 같은 거. 나중에 주식이 뜰까 안 점성술 뜰까. 같은 거. 그렇지. 예. 네. 무서워. 예를 들면 미래에 뭐 어떤 회사의 주식이 뜰까 안 뜰까 이런 걸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네. 이 고객이 물건을 살까 안 살까 이런 걸 예측하든지 이럴 때는 예측을 목적에 둔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을 예측하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분석 방법이 있어요. 이걸 쓰기도 하고 또 여기서 좀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앙상블 모형들이 있어요. 요 의사결정 나무 모형 여러 개를 결합해서 좀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드는 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쓰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내가 먼저 가설이 있고 이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 논증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측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는 둘로 분류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딥러닝도 요 분야
요 방법론의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딥러닝을 좀 더 크게 본 머신러닝이라고 보면 의사결정 나무부터는 많이 쓰이는 머신러닝 방법.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머신러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 나무 많이 써서 저희도 파이썬 프로그래밍 같은 거나 뭐 R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사례가 그거잖아요. 타이타닉 생존자 예측 의사결정 나무 분석하기. 캐글 대회에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터디용 그렇죠. 뭐 성별, 연령, 몇 등석에 탔는지 다 때려넣고 의사결정 나무 돌렸을 때 이 사람이 죽을지 살지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지를 정확도로 보는 그렇죠. 챌린지에서. 네. 네. 근데 뭐 사실 타이타닉 데이터는 그게 이제 미래 시점에 발생하는 일을 예측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게 예측 분석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타이타닉은 원예학 예전 통계학 교과서에서 이런 이제 모형을 테스트하는 용도로 계속 그 데이터가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분석 모형이 등장할 때마다 항상 이거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예측 성능이 이런 방법론이 새로 등장했는데 이걸 쓰면 더 좋아지나? 이걸 테스트하는 용도로 많이 쓰여서 책에도 많이 소개가 되는 거고 뭐 미래 시점을 예측하는 용도로는 그렇게 썩 적합한 사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반으로 쪼개서 쓰지 않아요? 데이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데 반을 쓰고. 그게 이제 가설 검정이랑 좀 다른 건데 네. 가설 검정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부를 다 분석에 활용을 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예측 모형을 만들 때 중요한 거는 이게 이 데이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데이터에도 적용해서 실제로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면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전부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고 이게 잘 들어맞는지는 미래 시점의 데이터를 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잖아요. 한참 기다려야 되고 데이터를 또 수집해야 되고 하니까 어떤 이제 뭐 일종의 편법이라면 편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반을 쪼갠다 그러면 반은 예측 모형을 만드는 용도로만 쓰고 그쵸. 나머지 반은 뒤로 숨겨놨다가 마치 미래 시점에 등장한 것처럼 나중에 정답을 맞춰보는 용도로 쓰는 거죠. 그래서 모형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큐러시라는 정확도가 나오는 거죠. 뭐 97점 몇 프로 이렇게. 애큐러시는 모형을 만들 때도 하고 네.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에 적용할 때도 구하고 둘 다 구하기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모형의 성능은 결국에 내가 숨겨놨던 실제 데이터를 맞춰봤을 때 얼마나 잘 맞추느냐 거기에 나오는 애큐러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모형의 모든 데이터를 넣고 애큐러시를 구하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그렇겠네요. 딱 맞는 모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지금 데이터 기반으로 결과를 만들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게 엄청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오버피팅 얘기하려고요?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갈 거예요. 아 그래 다행이다. 오버피팅 말고 그 있잖아요. 과적. 전설의 레전드야? 빨리 끊을게. 미안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랑 테스트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그걸 왜 나누냐면 이 모형이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학습을 할 때 넣었던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테스트를 하면 그게 뭐 한 거냐면 그 시험 볼 때 컨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답을 보고 답을 뱉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없다. 싶어요. 네. 연습 문제를 푼 다음에 그 연습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100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면은 거지. 되게 높게 맞출 거예요. 물론 100점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너무 똑같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100개 만들어 놓고 그중에 50문제만 풀어보고 나머지 50문제로 풀어봐야 시험으로 50문제를 그래야 내야. 시험으로 50문제를 내야 내가 실제로 50문제 풀어보고 만든 실력이 뒤에 안 본 50문제 풀어봤더니 이 점수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이 연습 문제로 내가 제대로 공부했구나 라는 걸 파악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잘 있어요. 저 손 꽉 잡아요. 뭐 여기서 막 밸리데이션 셋 늘어나니 양산물 때문에 추가되니 텐폴드 밸리데이션이니 갑자기 확 딴쌍이로 넘어가는데 너만 한 얘기하지 마. 두 단계까지만 분리해도 우선은 시작해 볼 수 있는 것 제가 같아요. 말씀드린 게 이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통계학이냐 머신러닝이냐를 가르는 기점하고도 맥락이 같아요. 전통적인 통계학이냐, 그렇죠.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통계 이론이냐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둘 다 통계로 본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크게는 이거를 이제 내가 이미 가설을 가지고 있고 이걸 검증하는 게 목적이냐, 그치. 아니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적이냐 이렇게 크게는 둘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전자가 전통적인 통계학이고 그렇죠. 후자가 머신러닝 현재. 근데 사실 이 전통적인 통계 방법론에 쓰이는 것들이 다 머신러닝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딱 자를 수 있는 개념들은 아니에요. 이런 정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 통계학의 범위에는 있는데 학습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성능이 올라가는 거는 머신러닝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적이 달라서라고 보거든요. 저도요. 네네. 예, 예. 그냥 목적이 다른 거예요. 앞에 가설 검정이 목적인 사람들은 말 그대로 테스트 셋을 분리하지도 않아요. 그냥 아까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다 쓰니까. 네, 다 써. 그리고 목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인과를 설명하고 싶은 욕구를 분출하면 가설 검정인 것 같고요. 그거 아니 왜냐면 예측 쪽 알고리즘을 그것 때문에 까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왜냐면 사실 예측 쪽 모델들의 결과들은 그 인과의 설명으로 나오지 않은 결과물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과가 아닌 것도 많죠. 그것 때문에 생명력이 짧거든요, 실제로. 이게 좀 신기한 건데 인과관계가 없어도 예측은 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최근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 범위 내에서는 인과이진 않지만 데이터의 결과물로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인과라는 건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설명 범위 내에서 미래를 추정할 수 있는 정도로 결과물을 내놓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 살이 쪄라는 건 인과에 가까워 보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밥 먹으면 당연히 많이 먹으면 살찔 것 같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런 가설 검정 쪽 맥락에 해당되는데 내가 화장을 했는데 살이 쪘어. 같은 건 머신러닝 입장에서는 좋은 변수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그 최근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범위 내 일인 거지 계속 그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케이, 그거로도 예측은 할 수 있으니까 네, 예측은 할수 예측에 있어요. 성공하면 수익은 낼 수 있잖아요. 아 제가 아까 머신러닝 그 기준을 잘못 얘기했는데 이제 머신러닝 기준을 이야기할 때 일일이 코드로 명시하지 않은 동작을 데이터로부터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머신러닝으로 그거는 개발하고 머신러닝을 이용한 개발을 분리하면 그건 관점에서 하는 회기를 얘기죠.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힘들어요. 통계학과 머신러닝을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개발을 하는데 머신러닝을 써서 개발할 수가 있고 사람이 룰 베이스로 코드를 짜서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 차이를 가르는 얘기를 어디서 갖고 왔어? 어디다가 집어넣고 지금 이거 막. 기계학습을 가장 처음 논문에 정의한 사람의 정의에서 갖고 온 거죠. 그분은 아마 뭐 공학에서 그렇죠. 보았을 때 컴퓨터 공학에서 그렇죠. 봤을 때 네. 어우 역대급이야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하나 조금 차분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되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너뛰는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목적이 통계에서 대해서 다루는 우리가 컨텐츠가 아니라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는 관점에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잠깐 언급한 수준이어서 저희가 조금 이렇게 가볍게 다루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통계 이론들에 좀 다룬 게 이걸 통계의 컨텐츠로서 저희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분석에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지식으로서 이런 이론들이 있다라는 것만 좀 가볍게 훑어봤기 때문에 방송 듣고 조금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저희가 추천드린 책이나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하시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진행할 데이터 분석의 절차들에 좀 활용하는 기본 지식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만 저희 멤버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소감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울어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듣기에도. 어려웠어요? 네. 생각해보면 오늘 방송의 컨셉이 수박 겉핥기였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쵸, 입문자들을 그쵸. 위해서 이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언급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깊어지는 바람에 어려워졌는데 어쨌든 근데 정말 이 책 저희 처음에 추천드리고 조과장님 추천해준 이 책이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읽고 있는데 한번 분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한번 읽고 저희 방송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안 친다면서. 아 그러게 갑자기 이렇게 맞아. 됐네. 나만 박사님. 말하면 그냥 자뻑들이 지금. 네, 박 박사님. 네, 오늘 저는 되게 아쉬워요. 더 다- 깊게. 아니, 당연히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 그렇죠. 드리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저희가 가볍게 다룬다기보다는 차라리 더 깊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쉬운 내용들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는 것에 비해서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라이트하게 다룰 수 있는 더 능력자들이 많으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여기까지 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는 같은데 네. 좀 아쉽죠.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것 같고 이 그러니까. 부분에 대해서는 조 과장님이나 김 팀장님도 쉽게 안 하시네요. 제가 들어봤을 때도 어렵게 들리는데 기울기라는 말로 설명하면 어떻게 알아듣겠어. 네, 그리고 어떤 그런 김 식이에요. 팀장님. 예. 네. 저 이렇게 알아. 이러고 예, 조금 더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정말 쉽게 얘기한 걸 텐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게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 이거 어렵구나 쉽게 설명하려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김 팀장님.
그 공부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어떤 방법을 선호하냐면 일단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시작하는 식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분석 방법론도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깊게 파는 걸로 시작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단 이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하시고 그 중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방법론이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걸 찾은 다음에 그걸 이제 심도 있게 파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놈만 패는 저도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한 놈만 팬다. 네. 나 아닙니다. 야구수다. 아 글로 갈 뻔했어요? 아니 우리 야구스타의 코너 이름이라서 한 놈만 팬다. 홍보 그만. 우리 누구도 패지 맙시다. 비폭력주의. 저도 들어보니까 첫 번째는 이건 그 쉽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려운 이론을 쉽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어려운 이론은 당연히 어렵게 배워야 된다는 게 딱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 겉핥기를 하기에는 여기 두 분이 좀 전문가야. 그래가지고 그쵸. 깊이 있게 안 다룰 수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저희가 마지막 멘트로 말씀드린 대로 개념만 다루고 빨리 다음 절차로 이동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만 다뤘다는 거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온갖 악플을 기대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데이터 분석의 절차로 여러분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이터릭은 더 좋은 조금 더 쉬운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